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의 리서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오늘 2023년 매크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전망을 할 때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올해 저희가 제목으로 꼽은 것은 바로 저속주행입니다. 경제가 뭔가 더디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구나라는 아마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안 좋다는 얘기 나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는 건가?"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어떤 스타일의 경기 침체를 좀 생각을 해야 될까?" 이제 세 번째는 "경기 침체의 폭이 작아질 혹은 커질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을까? 예, 저희가 "노." 이렇게 써 놨는데 저희는 좀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경제를 두 가지 축으로 놓고 보고 있었어요. 이제 한 축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빠질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에 대한 비용도 낮추고 물가 부담도 낮출 수 있는 되게 좋은 팩터로 유가의 하락,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보고 있었고, 그에 비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예. 금리를 많이 올리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혹시나 하락하면서 경제를 더 무겁게 누르는 것은 아닐까? 저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딱 잘라 놓고 보자면 천연가스 가격은 다행히도 전쟁 이전 수준까지 돌아갔습니다. 유가의 하락은 조금 부족하고요. 이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후로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특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인데,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2008년과 비슷한 속도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도 뉴질랜드도 2008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에너지 가격도 하락한 것이 좀 경제를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소비, 뭐 투자, 그리고 뭐 금융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보고 계시는 선은 하나의 선으로 글로벌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꼬리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2001년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그리고 90년대 초반 걸프전이 터졌을 때 당시만큼 이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한 이상 경기 침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조금은 지나간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질문. 어떤 침체를 생각해야 될까요? 어렵죠. 저랑 하나씩 한번 보시죠. 저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경기 침체는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터져서 경제가 막 곤두박질치고,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망해서 갑자기 전 세계 금융과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이런 사례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그런 게 나타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면 빚이 많아야지 돼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요 국가 대비 이제 가계부채 비율인데, 올해 가장 많이 바뀐 게 뭐죠? 금리입니다. 그럼 금리가 굉장히 많이 변이할 때 불리한 사람은 누가 불리하죠? 네. 빚 많은 사람이 불리합니다. 올해 유행어 중에 하나가 킹달러였잖아요.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가면 누가 불리하죠? 예, 달러 빚 많은 국가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일은 올해 금리가 많이 변했고 달러가 많이 변했으니까 누가 빚이 많아? 그리고 누가 달러 빚이 많아? 이거를 가려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빚 많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왼쪽의 그림이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 맨 위에 미국만 한번 눈으로 보시죠. 2000년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았죠. 그 이후에는 자이든 타이든 레버리지 비율이 2000년대 초반까지 지금 오히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일본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기업의 부채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연초부터 주가가 저렇게 곤두박질이 쳤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는 물론 힘들지만 이렇게 되게 큰 일은 없을까? 빚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아래 그리스로 갈수록 빚이 없고 돈이 반대죠. 빚이 많고 돈이 적은 국가들. 위에 오른쪽 대만으로 갈수록
적고 돈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신흥국들 어디에 있지? 혹시 빚이 없고 빚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그리스 쪽으로 좀 떨어져 나온 신흥국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차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몰려 있어요. 예, 건전한 쪽에 몰려 있습니다. 올해 초 이후에 스리랑카를 제외하면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달러가 이렇게 거의 20% 강세로 갔는데 굉장히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신흥국 쪽에서도 그리고 선진국의 부채, 민간의 부채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파국으로 이끌 만한 약한 고리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지 될 것 같아요. 다른 식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눈이 빠르신 분이라면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의 올해 연간 전망 제목이 저속주행이기도 하고요. 위기 없는 침체가 저희가 부제로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 침체, 주가 하락하면 어떤 큰 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BIS 국제결제은행에 들어가서 시스템 리스크의 정의가 뭔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뭐 굉장히 많이 써 있긴 한데 건질 말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중에 제 눈길을 잡아 끈 것이 바로 빨간색 문장입니다.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은행이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다면 그것은 손실이지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그냥 그렇겠죠. 손실을 본 거랑 시스템 리스크랑은 다르니까요. 이 굉장히 당연한 말이 제가 확 마음에 와닿았던 건,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가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위험 자산에 잘못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장부를 열어보니 이 BIS 비율이라고 하죠. 핵심 자본 비율은 탑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확산되지 않고 그냥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를 잘못한 것으로 끝났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선진국의 민간의 부채, 그리고 신흥국들의 대외 부채가 건전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같은 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죠. 위기 있죠. 위기가 있고 굉장히 불안합니다만 장부를 열어보면 건전해 있고 장부를 열어보면 건전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경제가 위축되지는 않겠네요. 아까 마이너스 성장 자체가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플로우 자체가 질질질 밀려내려갔다가 질질질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면 경제가 더 크게 고생을 하거나 적게 고생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업사이드 포텐셜로 생각하고 있는 건 유가의 하락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은 뭐든지 다 해결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르게 가벼워질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 변수 중에 하나가 유가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저점을 잡을 때마다 유가가 작게는 40%, 많게는 80%까지 70%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경제에 숨통을 트여줬던 경우들이 반복적으로 관찰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의 하락폭은 고점 대비 25%.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돌려 세우기에 굉장히 충분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해줘야 경제가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저희 원자재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유가가 70불대 후반에 머무를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면서 경제를 확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림은 저희가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다운사이드 리스크로는 뭐가 있냐? 저희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바로 정부 부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투자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민간의 부채 부담은 높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빚이 누가 많죠? 정부가 많습니다. 그림이 복잡한데 이 회색 막대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10%인 것도 있고 심지어 한 30%에 달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 국가들을 보면 정부 부채가 100%에서 130%, 뭐 150에서 170%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한 해에 2, 3% 정도밖에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거의 10년에 변할 게 한 팬데믹 이후에 2, 3년에 확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국채가 뭔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정부가 보증하고 발행하고 굉장히 엄격한 룰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는 자산이 아닌가요? 그런데 보니까 어
그렇지가 않네요. 부채가 막 늘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저 국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거 없는 거는 사실. 다만 저렇게 부채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해야 되냐라는 거에서 의구심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때는 힘들지만 또 경제가 한 번 또 살아나고 한 번 또 살아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부의 부채라는 것이 금리라는 것이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을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진 거죠. 게다가 수급 측면에서 봐서도 좀 불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최고의 안전자산은 뭔가요? 예, 바로 미국의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보니 미국 국채를 예전처럼 많은 돈들이 사줄 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고 하면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해외 정부가 30%, 미국의 연준이 25%, 나머지 미국의 펀드라든지 은행들이 나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정부가 큰 손이네요. 해외 정부가 돈이 많아야 많이 사주겠네요. 그런데 국가별로 보면은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 영국, 조세회피 지역,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국가들을 하나씩 불러드렸는데 일본, 영국, 유럽, 예, 한국의 올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예, 한국이 껴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상 최대의 적자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미국 국채가 제 아무리 좋아도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돈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율도 불리하죠. 10,000원을 열심히 모아서 환전을 딱 하면 1년 전 대비해서 7,000원이나 8,000원에 해당하는 돈밖에 우리는 달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더 심해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면 분명하지만 더 작은 돈들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그다지 많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들이 저희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쭉 한번 중간 랩업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고 유가 하락폭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침체를 빠지기는 어렵겠네. 다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붕괴 사태와 같듯이 막 레버리지 투자를 위험하게 한 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 퍽 터질 가능성들도 적네요. 그러면 내년에 경기 위축폭이 작지는 않고 질질질 밀려간다라는 흐름인 건데, 내년 연간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가장 어두운 시점이 있고 가장 밝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냐. 언제가 가장 어둡고 무엇을 근거로 조금씩 밝아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봄이 가장 어둡고 여름으로 갈수록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급의 확대, 즉 설비 투자입니다. 지금 이 정도 금리에 원래 있었던 사업 계획도 취소할 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해?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선 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1970년대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였고 지금 올해, 내년 정도의 글로벌 경제는 부인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입니다. 물가를 어떻게 잡죠? 금리만 이만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가 있나요? 이미 우린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했던 방법 중에서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줄여라가 있지만 한쪽에서는 기업의 공급을 늘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 대책이 있었고 실제로 영국도 미국도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서 물가를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분쟁 관계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네 나라들에게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법안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은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국의 설비 투자, 공급망 확충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에, 이 수요 전망의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 정부 주도의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뭐 내년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를, 이 어려운 환경을 펼쳐나가는 이 성장의 회복의 드라이버가 될 거다라는 걸로 저희는 설비 투자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연준의 명분 있는 피봇이에요. 뭐냐면 올해 정말 연준이라는 두 글자가 징글징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모를
거다라는 게 굉장히 큰 공포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희가 저희 동료들하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미국의 적정금리 추정하는 룰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있었던 테일러 룰이라는 걸 저희가 업데이트 버전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년 봄이 되면 연준이 올려놓은 5% 금리보다 미국 경제가 요구하는 금리가 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물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 자체는 더 빠르게 당겨질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 봄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팍팍팍 인하해 주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QT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유동성을 조금씩 줄였다 늘렸다, 그러니까 일방향적으로 금리도 올리고 유동성도 조이는 이 일방적인 환경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그 시점을 저희는 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업사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방역 기조의 전환입니다. 저희는 내년 3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아주 위축되어 있는 내수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행 같은 경우만 봐도 중국의 파워가 새삼 좀 확인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86이라고 써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100명이 아태 지역에서 여행을 다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불과 14명밖에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 새삼 확인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으로 봐서는 경제가 더 확연히 좀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주도로 한 기업의 투자, 그러니까 공급의 확대죠. 투자, 설비 투자의 재개, 그리고 연준의 명분 있는 피봇,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방역 기조의 전환이 경제의 숨통을 조금씩 트이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경제의 경로는 빨간색 점선이에요. 닷컴 버블 때보다는 깊지만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붕괴 시점보다는 훨씬 옅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굉장히 펑퍼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고생하고 빨리 좋아지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금융시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경제를 저희가 꼼꼼히 본 결과는 경기의 위축폭 자체는 크진 않지만 굉장히 더디게 안 좋아지고 더디게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된다. 그래서 2023년 경제는 저속주행이다라는 이 네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3년도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한 해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